네, 오늘은 법 왜곡죄에 대한 관련 기사가 있는 걸 제가 이제 보게 돼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제가 눈으로 보고 읽는 거를 이제 두 개 같이 할 거예요. 같이 하면서 그냥 같이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2025년 12월 19일 이범석 기자님께서 올린 거예요. 이게 아시아에이라는 곳에서 이게 뉴스 보도가 올라온 거네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대로 읽을게요. 법 왜곡죄 도입 논의는 이제 단순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법체계가 어떤 방향으로 재설계될 것인가를 묻는 단계에 이르렀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왜 필요한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도입되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가, 그리고 어떤 부작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검증해야 할 시점이다. 법 왜곡죄는 단순히 처벌 수단을 하나 더 만드는 법이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사법 책임 구조를 처음으로 제도화하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사법 책임성의 실질적 강화.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판사나 검사가 고의적으로 법을 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돼도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증거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특정 결론을 유도한 행위, 재판 절차를 조직적으로 조정해 결과에 영향을 미친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형사적 판단이 가능해진다. 이는 판결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 과정 전반이 법의 통제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다. 사법권이 더 이상 판결 결과라는 결과물 뒤에 숨어 면책될 수 없게 되는 구조적 변화이다. 이렇게 글이 되어 있네요. 글이 되게 뭐 많네. 이게 앞에 한 줄만, 한 단락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다음은 또 이어서 이렇게 또 써져 있어요. 이와 함께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이 재조명될 가능성도 크다. 한국 사법 불신의 핵심은 결과 그 자체보다도 과정이 공정했는가에 대한 의문에 있다. 사건 배당, 선고 시기, 법리 선택, 증거 채택 여부 등은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까지는 사실상 사법부 내부 영역으로만 취급되어 왔다. 법 왜곡죄는 이러한 절차적 요소들이 고의적으로 왜곡될 경우 책임을 묻는 기준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는 판사와 검사가 판단 과정에서 더 명확한 논리를 제시하고 재판 기록과 판결문보다 충실히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또 해외 사례에 대한 내용도 써져 있네요. 되게 알차게 쓰셨구나. 해외 사례에 대해서 내용은 이렇네요. 해외 사례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추상적 기대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독일에서는 법 왜곡죄 적용 이후 판결문의 논증 구조가 보다 체계화되고 법관들이 증거 배제나 법리 선택의 이유를 더욱 상세히 설명하는 경향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 왜곡죄가 재판을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판단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렇네요.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책임을 의식할수록 전문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라고 해외 사례에 대한 내용을 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기재해 주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길어? 또 많네? 그래서 여기 또 반전 내용에 더불어 그 반전에 또 반전이 되는 내용을 이렇게 길게 쓴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러나 기대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은 위험하다. 가장 많이 제기되는 우려는 남용 가능성이다. 정치적 사건에서 법 왜곡죄가 판사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고의성 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사법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우려는 제도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할 현실적 쟁점이다. 그래서 이거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이제 고려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법 왜곡죄 도입 시 기대 효과와 우려 요인 비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사법 책임에서는 기대 효과는 고의적 법 왜곡을 억제할 수 있고, 제기되는 우려는 판결 위축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과 보완 방안으로서 고의성이나 중대성 요건을 명확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또 절차 투명성에 대한 부분으로서 기대 효과로서는 재판 과정 공개 정당성을 강화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제기되는 우려로 정치적 악영을 우려할 수가 있다는 말은 있는데, 이걸 대응하고 보완하는 방안이 사전심사기구 도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법관의 재량 부분을 또 보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자의적 왜곡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제기되는 우려로는 해석, 다양성 위축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그렇지만 대응 보완 방안으로서 정당한 해석은 명시적인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없음이에요. 그리고 제도 안정성에 대한 부분으로서 기대 효과는 장기적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고, 초기에 혼란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우려에 대한 대응 보완 방안이 또 있습니다. 단계적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될 일이라고요. 그래서 또 밑에 또 작은 주석으로 또 써져 있는 게 있네요. 법 왜곡죄를 둘러싼 우려는 제도 설계의 문제이지 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며, 해외 사례처럼 안전장치를 결합할 경우 안정적 운영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자료 정리 아시아 A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네, 지금 중간까지 읽었어요. 아직 중간 더 남았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외 입법례는 이 역시 통제 가능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독일과 오스트레일리아는 법 왜곡죄의 구성 요건을 극도로 엄격하게 설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단순한 판단 오류나 법 해석의 차이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의성과 중대성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데요. 또한 기소 이전에 독립적 심사 절차를 거쳐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합니다. 법 왜곡죄가 판결 결과가 아니라 의도된 왜곡 행위만을 겨냥하도록 제도적으로 한계를 설정한 것인데요. 판결 위축에 대한 우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이제 이럴 때는 법 왜곡죄는 판사에게 틀리면 처벌받는다는 메시지를 주는 법이 아니래요. 오히려 고의로 법을 비틀면 책임진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법입니다. 정당한 법 해석과 재량은 보호되지만 재량을 가장한 조작은 보호되지 않는다. 실제로 독일에서 법 왜곡죄가 적용된 사례를 보면 대부분 정치적, 조직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을 왜곡한 중대한 사건에 한정되어 있다. 일반적 재판에서는 적용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국적 맥락에서 법 왜곡죄의 의미는 더욱 크다. 한국은 사법부 내부 통제가 극히 제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판사 인사와 징계는 내부 기구가 담당하고, 검찰 역시 자기 통제적 구조가 강하다. 외부 견제 장치는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사법농단과 같은 대형 사건조차 실질적 책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런 환경에서 사법의 독립이 오히려 무책임으로 오인되기 쉽다. 법 왜곡죄는 이 구조 속에서 처음으로 외부적 책임 기준을 도입하는 장치가 된다. 이 내용에서 이제 이어서 갑자기 김용민 의원님의 얼굴이 이렇게 딱 뜨네. 그 이제 붙였어요. 기재한 내용에 붙여져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이 내용이 또 주석으로 되어 있네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당에서 만들겠다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소정안이 공정한 재판이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법인지 의문 제기가 많은 상태라며 법 왜곡죄를 먼저 처리하는 게 목적지에 가는 더욱 효율적 방법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뉴스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김용민 의원의 얼굴 사진을 이렇게 붙였나 봐요. 그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기재되어 있네요. 보안 과제도 분명하다. 첫째, 구성 요건을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 고의성, 중대성, 반복성 등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사전심사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법 왜곡죄 수사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고도의 법률적 판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독립된 의원회나 특별 절차가 필요하다. 셋째, 판결문 공개 확대와 기록 접근성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근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 판결문 공개 확대 이거 통과된 걸로 봤는데 어디까지 통과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그래서 셋째, 판결문 공개 확대와 기록 접근성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투명성이 높아질수록 법 왜곡 판단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결국 법 왜곡죄 도입 논쟁은 사법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아니라 사법을 어떻게 신뢰 가능한 권력으로 만들 것인가의 문제다. 책임 없는 독립은 방종으로 흐를 수도 있고 통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왜곡을 낳는다. 법 왜곡죄는 사법부를 약화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사법부가 스스로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법의 이름으로 행사되는 권력이 법의 통제를 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법 왜곡죄 도입이 지닌 가장 중요한 의미다. 한국 사회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고의적 법 왜곡이 드러나도 오판이라는 말로 덮는 구조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책임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 사법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법 왜곡죄는 완결된 해답이 아니라 출발점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출발점 없이 사법개혁은 다시 공허한 구호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법을 다시 법답게 만들기 위한 선택이 지금 요구되고 있다. 드디어 다 읽었어요. 읽으니까 제가 양반다리 하고 읽었는데 다리 쥐가 나네요. 아파라.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뉴스 기사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